노화! 안녕하십니까. 노쇼 1회로 돌아온 유거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파일럿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의 피드백, 그리고 무엇보다도 1시간 만에 조회수 100을 돌파하는 그런 코스. 중국집 코스 요리는 제가 조만간 그 피드백을 주신 것 중에 그 앞에 책상을 놓으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늘 좀 저희가 또 특수한 환경에서 방송을 하게 돼가지고 그 피드백이 반영이 안 된 부분 몹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리 안 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특수한 환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1회 촬영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그 경상남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평소랑 다르게 게스트가 한 분 계실 건데요. 일단 그 전에 저희 함께 해주고 계신 그 윤현식 동지 소개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저 파일럿에서 인사드렸던 윤현식입니다. 다시 1회부터 제가 이제 고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뭐 딴 사람이 없으니까. 특히 중요한 거는 제가 백수기 때문에 시간이 많습니다. 그 백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저도 반 백수가 되었습니다. 그 웹 개발 의뢰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는 이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겠다 하시는 분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백수면은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저 할 일 없으니까 저거 하는구나 저것들이. 아니, 할 일 없어. 백수 아닌 사람 있습니다. 이거 게스트고. 지난번 파일럿 끝난 다음에 정말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주셨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저도 피드백을 받아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얘기됐었던 것이 난방 입지 마라. 배가 삐져나온다. 그래서 오늘은 저 배가 너무 도드라 보이지 않은 걸 입어보려고 했는데 맞는 옷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좀 해야겠다 생각이 좀 들었고. 다이어트가 필요하죠, 저도. 예. 네. 우리 좀 운동 좀 해야 돼요. 이게 운동은 하고 싶고 하고 있었는데 이놈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헬스장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빨리 이놈의 사태가 해결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주제를 같이 얘기해 주실 중요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무슨 주제인데요? 코로나19. 네. 코로나19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의료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노동정치 사람 운영위원이신 이장규 동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백수 또는 반백수라 그러는데 저는 백수가 아니고 지금 최근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은 현직 의료인입니다. 정말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최전선은 사실은 진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고 계시는 분들이 최전선이고, 저희는 최전선까지는 아니고 저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요양병원도 그런데 예전보다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훨씬 신경 쓸 게 많고 뭐 이것저것 골치 아픈 일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간호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또 다른 의미의 좀 그렇게 이것저것 노력하고 있는, 그래서 두 분에 비하면은 일은 좀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배는 다 비싸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장규 동지께서는 우리 이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조치들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예, 뭐 어쨌든 방역이란 건 데이터로 설명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방역이 전반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라고 지금 현재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비하면은 나름 이제 물론 초기에 이제 대구에서 대규모 감염이 있었긴 하지만 수그러든 상태고, 앞으로도 뭐 다시 조금씩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른 나라처럼 아주 급격한 확산세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 잘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과연 다른 나라에 또 다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인가,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 방역이라는 게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데, 방역이라는 게 바이러스를 완전히 박멸하거나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를 완전히 0으로 만들겠다 이런 게 방역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들은 사실은 완전히 잡기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방역의 목표는 사실은 갑자기 환자가 폭증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리는, 실제로 뭐 중국 우한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 바로 그런 사태야. 그러니까 병원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면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그러니까 치료하면은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사람도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막는 게 사실은 방역의 1차적인 목표인 거고, 그 방역은 보통은 크게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하는 봉쇄 내지 차단 단계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최대한 그러니까 유입된 그 바이러스를 이제 확산을 퍼뜨리는 거. 그래서 소위 말하는 동선 추적이니 접촉자 격리니 이런 것들이 고개는 돌리지 말고 그냥 앞만 보세요. 이 침이 코로나 바이러스 침이 옆으로 튀면 안 되니까. 예. 동선 추적이나 그러니까 확진자 격리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일단 최대한 확산을 막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환자가 폭증하는 걸 막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은 상당히 잘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초기에 그 이야기 많았잖아요. 중국인 입국을 왜 허용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 많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예, 그게 순수하게 방역만 따지면 사실은 중국인 입국을 막으면 아무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죠. 어쨌든 뭐 한 명이라도 덜 들어오면 사실은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다는 측면만 따지면은 입국 금지를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역을 단순히医療료만 생각하는데 방역은 단순히 의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회 경제적 영향 그런 것들 다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은 이 코로나19가 문제지만은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지나간다 치더라도 나중에 다시 이야기 나왔지만 그 뒤에 올 경제적 위기,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실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오직 그러니까 방역만 따지면 입국 금지가 맞겠지만은 사실 그때 아주 초기 단계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전염력이 강한지 또는 또 얼마나 크게 확산될지 그런 것도 사실 약간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하루에 그래도 하루에도 10,000명이 넘는데 특히 그러고 중국하고 한국은 어쨌든 2000대 이후로 상당히 경제 교류가 밀접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걸 일일이 이제 다 그래야 되나 막았을 때 생기는 다른 피해들, 즉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경제적인 또는 그런 교류들이 단절되면서 생기는 피해들, 실제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꼭 무슨 제품 수출 수입 그런 것만이 아니고 그 노동자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전부 다 못 들어오게 된다. 그랬을 때 사실은 실제 각지의 생산 현장에서 미치는 피해 그런 것도 생각보다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다 보니까는 초기에는 아마 이렇게까지 확산될 걸, 전 세계적인 확산이 될 거라는 정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제대로만 막으면 오히려 입국 금지 안 하고도 제대로만 막으면은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에서 사실은 입국 금지를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때라도 입국 금지를 좀 하는 게 더 나았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 사후의 이야기지. 그 당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나라도 안 하고 미국도 사실은 2월 초에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래 제대로 효과를 거두려면 1월 말 정도에 아주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1월 말 정도에 이미 들어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안 하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중국 입국 금지를 전면적으로 한다는 건 사실은 별로 현실적으로는 선택하기 어려운 판단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왜 안 막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들 중에 만약에 그때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확 퍼졌으면 나중에 경제 사정이고 뭐고 뭔 상관이 다 죽은 다음에 그럼 오히려 그때 막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최악의 가능성을 대비한다면 사실은 뭐든지 하는 게 좋긴 하죠. 근데 이 최악의 가능성이라는 게 참 판단하기 애매한 게 애초에 요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코로나19가 좀 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아주 강하고 이전 거보다 훨씬 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환자들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아까 말했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사망자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렇지 이런 바이러스가 몇 년 주기로 계속 오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이 앞에도 신종플루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신종 감염병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게 사실은 원래는 대단한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종의 돌연변이를 일으킨 건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자체가 사실은 그냥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흔한 바이러스예요. 그럼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까 말했듯이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서 독성이 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기나 독감 같은 경우보다 독성이 강해진 건데 왜 독성이 강해져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이건 약간 전문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RNA 바이러스라는 건데 RNA 바이러스는 RNA NA 예, 이거 저 다 자막을 달아드리겠습니다. RNA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아주 변이가 잘 됩니다. 이건 뭐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하는데 어쨌든 아주 변이가 잘 되고 근데 돌연변이가 되어도 사실은 보통은 별 문제가 없어요. 돌연변이의 대부분은 오히려 독성이 약해지는 쪽입니다. 즉 기존 감기나 독감보다 독성이 약해지는 쪽인데 워낙 돌연변이가 자주 되다 보니까는 가끔 그중에서 재수 없이 뭐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독성이 강해지는 네.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죠. 제가 중간에 좀 끊을게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봐도 이거 그동안 쌓이게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막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RNA죠, RNA. 네. 예. 하여튼 뭐 그런 바이러스가 있는데 사실 바이러스가 변형을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닭장에 닭들을 갖다가 조그만 케이지에다가 이렇게 밀집시켜서 사육하다가 병 하나들 확 가듯이 이거 사람들의 어떤 사회 문화 생활이라든가 이 패턴 때문에 그런 바이러스가 더 잘 옮기게 되는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것도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아니 그 앞에 그것도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 봐도 같이 얘기하려지. 아까 말했듯이 어쨌든 이 바이러스 자체가 원래 변이를 잘 일으키는 돌연변이를 잘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 보통은 별 문제가 없는 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대부분 독성이 약해지는 쪽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또는 독성이 물론 강해지더라도 사실은 이게 바이러스가 독성이 강해져가지고 숙주가 너무 일찍 죽어버려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숙주가 일찍 죽어버리면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독성이 강해지면 또 이건 또 오히려 뭐 아주 재수 없이 걸린 한두 명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성이 강하면 또 빨리 죽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주 좀 애매한 상태예요. 이게 젊은 사람들은 걸려도 별 뭐 증상이 없을 정도 내지는 그냥 감기 비슷할 수준으로 사실은 가볍게 앓고 넘어가요. 그런 바람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가벼울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별 증상도 잘 못 느끼고 그러니까 오히려 확산은 잘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독특한 게 특정한 경우의 사람들, 주로 노인들입니다. 노인들 중에서도 뭐 평소에 그러니까 지병이 있는 뭐 심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지병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게 상당히 치명적인 예전에 봤던 그 뭐 사스나 메르스보다는 그 사망률이 훨씬 낮습니다. 사스나 메르스 같은 건 사망률이에요. 메르스는 30%, 뭐 사스는 10%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뭐 진행 중이라서 확정되지는 않지만 결국은 한 1, 2%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보이죠. 근데 그래도 그거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독감보다는 세고 독감은 한 뭐 0.2 내지 0.5% 그 정도이기 때문에 독감보다는 세거냐. 아까 말했듯이 문제는 노인들이나 질병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돼서 사망하는 수가 종종 있다는 거. 이게 사실은 문제인데 이러니까 이게 대화가 까다로운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젊은 사람들은 증상이 별로 없거나 가벼워서 쉽게 돌아다닐 수 있고 그러면서 전염은 잘 되는데 그게 재수 없이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걸리면 이제 사망률이 높아지는 아주 대응하기 좀 까다로운 바이러스인데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사실은 초기에는 사실은 좀 알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초기에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제 초기에 모르는 상태에서 그럼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게 좀 애매하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접촉이 잦지 않으면은 좀 전에 이제 윤희석 동지가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고 이렇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그런 이게 그 바이러스의 돌연변이 대부분이 사람에게서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동물에게서 먼저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박쥐 같은 게 문제가 되는데 박쥐 같은 야생동물들은 인간하고 그 면역 체계가 좀 달라요. 그런 바람에 걔들은 좀 독성 있는 바이러스라도 잘 견딥니다. 잘 견디는 바람에 걔들이 잘 견디면 이건 뭐냐? 어쩌면 그 바이러스를 계속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박쥐들은 우리 인간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인 바이러스들 갖고서도 안 죽고 그냥 잘 살아남아요. 면역 체계가 좀 달라가지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런가?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드라큘라들이 박쥐 아니야? 어쨌든 그래서 오래 사나? 아니 박쥐가 생각보다 독탄다고 하는데 박쥐는 온갖 바이러스들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 같으면 죽을 건데도 박쥐는 안 죽어요. 그야. 근데 그런 게 이제 안 살아서 잘 모르겠는데. 예. 어쨌건 문제는 이제 근데 평소에는 박쥐하고 사람이 그렇게 집에 뭐 보통 가끔 있는 집박쥐는 별 문제 없었는데 집박쥐 말고 야생박쥐들이 문제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그런 야생박쥐들하고 별로 어디까지 나올 거예요? 이쪽 황금박쥐 나오고. 예, 그러니까 별로 접촉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환경 파괴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자꾸 이제 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야생동물과 인간이 접촉할 기회들이 자꾸 많아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후위기처럼 이것도 일종의 환경 파괴가 되면서 야생동물과 인간이 접촉할 기회가 많아진 거냐. 그 다음에 또 인간이 접촉할 기회가 많아져도 소위 말하는 예전에는 이동성이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접촉해서 걸리더라도 딱 뭐 그 마을에 재수 없는 사람이 죽고 끝내는 정도인데 지금은
뭐라 그러노 전 세계적으로 뭐 지금 중국과 우리가도 교류가 많거든요. 소위 말하는 세계화 이후로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확산될 가능성도 훨씬 많은 거죠. 예전에는 쉽게 말하면 그 마을에서 잘 안 돌아다녔다면 이제는 중국에서도 중국이 산업화가 되면서 촌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도시로 나오고 또 중국 사람들이 다시 또 외국으로 오고 또 우리가 사람이 또 미국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습니까?